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성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의 여러 국가를 보았죠. 각 국가의 특징도 보았습니다. 그 특징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연맹을 학습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다 합사한 건 아니고요. 초기의 시대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 3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대 국가가 무엇인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은 연맹 국가나 부재 국가였습니다. 물론 고구려는 초기 고구려이기 때문에 좀 지금 배우는 건 다르긴 하죠. 고대 국가는 중앙 집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왕이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이끌어가는 거죠. 고대 국가의 특징이 되려면 첫 번째는 활발한 정보 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영토가 확보되고 해야 이제 국왕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는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권 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왕위 세습권이 확립돼야 됩니다. 국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위를 잇는 사람은 자기네 친족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종 연맹을 이끌었던 족장대 세력들이 중앙 귀족으로 흡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도 국왕의 아래에서 되게 되죠. 이런 걸 토대로 통치 체제가 정비됩니다. 중앙관제, 지방조직, 권리의 복색과 관 등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현대 이제 우리 기구처럼 중앙지 기구나 지방 조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국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율령, 헌법에, 법률에 제정돼 있습니다. 자, 교과서 30페이지 밑에 사료를 보겠습니다. 사료에 보면 첫 번째 사료는 활발한 정복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이는데 이건 고구려 태조 왕의 내용입니다. 고구려 태조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토가 넓어지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대 국가에서 통치 체제가 정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관제나 관리 복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백제 고이왕 때의 모습인데요. 자세한 것도 백제 고이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관계 정비나 관리 복색이 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국가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공왕은 동명부터 우리 고국 천왕까지 배울 건데요. 그 중에 특별 동명은 우리가 알던 주몽이죠. 네, 주몽이고요. 유리왕은 졸본의 국내선을 수도를 옮겼다는 내용을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우리가 집중해 볼 만은 태조왕과 고국 천왕입니다. 고구려의 초기 수도는 졸본이었죠. 주몽이 졸본 지역에다가 만들어입니다. 요 위에 안쪽에 보면 위쪽에 안에 넓은 분지가 있는데요. 넘어가면 거기서 졸본을 세웠는데 좀 좁았기 때문에 제2대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합니다.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국내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성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평소 때 국가가 국왕이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백성들이 여기서 지내는 거고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이 환도성으로 대피합니다. 그래서 국내성을 비우고 환도성에서 적군을 맞이하는 거죠. 왜 환도성은 산성이기 때문에 방어가 유리했죠. 지금도 국내성 유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동국 공격 때문에 조금 변화했겠지만 변화 전의 모습인데 이렇게 성벽에 나온 거 보면 여전히 국내성이 워낙 이제 크고 장시간 했던 걸 알 수 있죠. 요거는 이제 환도성입니다. 그래서 비상시 방어 위에 위동해서 지킵니다. 이건 고구려의 전략인데요. 고구려는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국내성이나 수도를 비웁니다. 그래서 쏙 비우고 거기에 적군이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디 갔느냐? 환도성에서 이 방어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적군이 좀 고구려 수도를 함락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 고구려 왕들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조왕입니다. 태조왕은 중요한 게 첫 번째죠. 계류부 고씨의 왕위 독점 세습을 확립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연맹 국가 5개가 있죠. 그 중에서 계류부가 이 주몽이 이끌었는데 그 부가 이제 왕위를 독점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그럼 아니었느냐? 조금 아닌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민중왕 같은 경우도 보면 계류부가 아니라고 보는 설도 있어요. 요동 진출, 그 외에도 요동 진출이나 옥적 복속이 있습니다. 중요한 계류부가 고씨가 왕위 독점 세습이 확립됩니다. 계류부에서
왕을 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국천왕입니다. 부적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오부적 연맹체에서 이제는 국가에서 이끄는 오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오부 지백 세력들, 귀족들이 중앙 귀족으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왕위 부자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의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고국천왕 때는 이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국천왕이 갑자기 주는 바람에 동생이 왔던 산상왕이 일단 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동천왕이 고국천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잇게 되죠. 중간 산상이 있기 때문에 고국천왕 때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고국천왕 왕의 원칙이 그 다음 왕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백제입니다. 교과 31페이지입니다. 네. 백제는 지금 서울 지역입니다. 여러 지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뭐 풍납토성이나 몽초토성 같은 것도 지금 있고, 그 외에도 뭐 검단산성, 아차산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차산성은 이제 전쟁 시에 이동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도는 과연 풍납토성 아니면 몽촌토성으로 추정되는데, 첫 번째 이 백제 수도가 하남 위례성이었죠. 하남, 강 남쪽에 있는 성이다. 그래서 하남 위례성인데 이 강이 흐르는 곳은 남쪽이죠. 이 한강인데 그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몽초토성은 올림픽 공원으로 사용되면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조금 백제 수도가 아니겠느냐. 근데 이 풍납토성이 발굴이 시작되면서 이 안에 아파트가 있고 있는 주택 사이 토성에 많은 유물이 나옵니다. 그 안에 있는 유물까지 발굴되면 이 백제의 이 수도가 어딘지 정확히 발견됐겠죠. 그런데 아직 이게 주택 문제나 이런 부동산 문제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최근에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좀 이제 이게 되겠죠. 토성 근처만 있어도 이렇게 많은 유적들이 나옵니다. 중국 유물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중국과 교류가 있다는 건 이 고가품이죠. 고가품은 왕족이나 귀족 말고는 사실 힘듭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풍납토성이 백제의 하남 위례성이 아니겠는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고 있는데 조금 아직 애매한 점이 있죠. 그 외에도 석촌도 고분구 이런 것들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 이남 쪽으로 있기 때문에 하남이 하가 바로 한강이고 남쪽의 위례성이 풍납토성이나 몽토성이 아니겠느냐 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풍납토성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완벽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백제의 세보을 왕은 온조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왕 있지만 그 중에서 고위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온조왕은 우리가 알듯이 주몽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몽 아들이었는데 이 부여에서 유리가 내려오게 되죠. 주몽이 부여에서 난 아들이 내려온 바람에 온조가 다음 왕이 이을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와 형이었던 비류왕께 이 하남 위례성을 건국하게 됩니다. 백제를 건국하게 되죠. 그래서 형은 처음에 인천을 갔다가 실패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고구려에서 온 유민 이동한 사람들과 한강 유역에 있던 토착 세력이 결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로 하는 고위왕입니다. 한참 뒤지만 보면 고위왕은 한강 유역을 장악하면서 주변 서국을 병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서국은 이제 많은 서국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앙집권 국가대에서 간직 체계나 관등제가 정비됩니다. 그래서 6자평 관제 마련, 자평이 6개 있다는 거고요. 16관등제, 16개의 등급으로 관리를 나누었고 관리에 따라 복색을 제정했다. 그리고 법령을 제정했다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 붉은색 부분이죠. 관리 체계나 관등이 정비되었다는 거죠. 법령은 좀 초기라서 이 법령이 과연 율령이 맞는지도 사실 의문이 있긴 합니다. 법이 되었다고 한국사기나 기록에 나오는데 아예 또 역사학제마다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6자평관계나 16강등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온조대왕이 과연 고구려에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려준 증거가 바로 석천동에 있는 백제 무덤입니다. 이 고구려에 보면 계단식 장군총이 있습니다. 그거가 흡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제 초기 무덤으로서 고구려의 이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와서 이 지배하지 않는가, 지배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구려의 이렇게 돌무지 무덤과 비슷한 형식이기 때문이죠. 자, 30페이지 아까 봤던 사료인데 이제는 이제 줄을 긋고 빨간색 부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위왕이 했던 업적인데요. 첫 번째는 6자평 관제입니다. 내신자평, 내두자평.
두고요. 내신자평은 왕라멜 충명을, 내두자평은 물자창고를, 내법작콩은 예법과 의식을, 유사자평은 수기병사를, 조정자평은 평사와 성사를, 병관자평은 지방군사리를 각각 했다. 6개의 자평이 만들어진 거죠. 왕이 영을 내려 6품 이상은 자줏빛 옷을 입고 은꽃으로 관장식을 하고 16품 이상은 붉은 옷을, 16품 이상은 푸른 옷을 입게 하였다. 그래서 6품, 11품, 16품을 단계로 구분해서 관리에 따라 복색을 다르게 했죠. 관등이 만들어지고 관리의 복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표로 정리해보면 1자평부터 16강의 관등이 만들어지고요. 16관 관등이. 그리고 1부터 6까지는 자색, 약간 자주색 옷을 입고 7일부터 11은 비색, 빨간색, 12부터 16은 청색을 입게 하는 관등과 복식이 정해지는 고대 국가의 형식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법령까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관들, 6자평의 장관과 1등급부터 16등까지 관등, 그리고 관등에 따라 복색이 달라지는 복색 제도까지 이가 만들어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중앙 집권 체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죠. 고대 국가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신라입니다. 신라 31페이지에 나옵니다. 신라는 경주 지역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죠? 경주에 보면 초기의 무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대고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대릉을 가면 엄청나게 산만한 고분들이 있습니다. 돌무지라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근간이나 등장하죠. 그래서 황남 대총 북부에 보면 화려한 근간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토용들이 나오는데 이 토용들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순장을 안 하기 위해서 방법이다 했습니다. 순장은 우리 고구려 부여의 습성인데 왕이 죽으면 그 관련된 사람들을 같이 묻습니다. 뭐 궁녀나 내시나 이런 사람을 묻겠죠. 그 사람들을 묻는데 실제 사람을 묻다 보면 결국 인력 낭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묻지 않고 토용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든 인형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순장된 이유는 이제 죽어서라도 그 신하들을 국왕을 모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인형들이 없는 것도 그런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신라는 좀 복잡합니다.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고요. 박씨의 초체 박씨왕은 박혁허세인 박혁서의 거서관, 그리고 석씨는 석탈의 이사금, 그리고 김씨는 미추 이사금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징은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이라는 명칭이 있는 거죠. 오늘 좀 잠시 보고요. 김씨들이 왕이 독점된 것은 뇌물 마리간부터 김씨들이 왕을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박씨, 김씨, 석씨, 박석김이 왔다 갔다 했죠. 자, 거서관은 무슨 뜻이냐? 박혁색 때 처음으로 왕이 되었다고 거서관이를 붙였고요. 차차웅은 남해 때, 이 사람도 박씨입니다. 박씨 남해 때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제사장의 뜻으로 재정일치 사이를 보여준 차차웅. 그 다음에 유리와 석탈애가 서로 이제 경쟁했는데 그때 이빨이 많은 사람이 있던 이사금이란 연장자 뜻으로 유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석탈애가 왕을 잇습니다. 그 다음에 뇌물왕 때 드디어 마리간, 뇌물 마리간 때 대군장의 뜻으로 쓰게 됩니다. 그 전에 사실은 뭐 제사장이나 뭐 연장자의 뜻이었는데 뇌물왕 때부터 뭐 어느 정도 대군장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22대 지정왕 때 왕이란 명칭을 쓰게 됩니다. 자, 신라는 건국은 우리가 삼국사기 박학서의 혈화에 따라서 보고 있는데 경주직에서 이 진안족 국가 중하는 사라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게 신라가 되고요. 4세기 중반에는 이제 진안의 전역을 지배하게 되고 육부 중심의 연맹체를 그립니다. 그래서 박석김 중에서 이사금을 선출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뇌물 마리간 때 드디어 김씨가 왕이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후도 대군장을 든 마리간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위기가 있었는데요. 가야와 외 연합 세력이 신라를 공격했을 때 고구려의 도움으로 근거히 이기게 되고요. 고구려 군이 그 대신 주둔하면서 간섭받게 됩니다. 자, 31페이지 가야 연맹을 보겠습니다. 가야 연맹은 이 변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철이 많이 나오죠. 철로 만든 동이세, 화폐철 썼다고요. 가야 투구나 갑옷들 같으면 철로 만들고
철을 만들기 위한 이 공기를 주입하던 이 송풍관 같은 걸 발견되면서 얼마나 철이 많이 생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지배층의 무덤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기 가야인데 가야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는데 금강국 대표적인 나라들이 비아가야, 대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가야가야,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의 여러 나라들, 뭐 탁순구 이런 것 등등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로 보면 지금 영토로 보면 상주, 경북에는 상주, 김천, 성주, 뭐 구미 이런 지역이고요. 청도까지. 그리고 전라도 지역은 장수, 임실, 남원, 구례,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라도 동부 지역. 그리고 경상남도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과 경북의 일부 전라도 지역까지를 모두 이 가야의 지역이죠. 우리 경북에서는 이제 고령, 김천, 성주, 청도, 상주인데요. 보통 변한 지역이었지만 일부 더 진한 지역도 좀 있습니다. 상주나 청도 지역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반파국이나 간문국, 이서국이 되고 성산가야, 대가야, 고령까지 가야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 김천, 성주, 청도, 상주, 함양 지역이 바로 가야 지역이었다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전기가야는 금강가야, 김해에 있던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했는데 여전히 역시 벼농사와 철기 문화가 발달되고 육지로는 백제와 신라가 많기 때문에 해상 교육이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외 교류가 활발했고 중개 무역을 했었죠. 그리고 낙랑구, 대방구는 이제 한 해 9년 들어가고 했는데 이게 고구려에서 멸망하면서 해상 교육이나 경제 기반이 좀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금강가야, 김해에 있는 금강을 중심으로 전기가야 연맹이 결성되었죠. 포인트는 여기죠. 철기 문화가 중심이었고 금강가야, 전기가야를 할 때 중심부지다 금강가야입니다. 그래서 전기가야가 이제 잘 나가다가 해체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신라와의 전쟁 때문이죠. 신라가 이제 약하기 때문에 외와 연합해서 신라를 공격하면서 400년을 공격하는데 이때 경주까지 갈 만큼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죠. 탁순구, 기아가야, 금강가야 중심이었죠. 그러다가 신라의 뇌물 마립간이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조카였던 실성이라는 왕족을 볼모를 보낼 때까지 일 정도까지 해서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광개토대왕이 그래서 경주로 내려와 금강가야와 이 탁순구, 귀하가야 외의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금강가야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전기가야의 중심이었던 금강가야가 약해지면서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되고 중심은 대가야 알라국으로 바뀌면서 후기 가야 연맹의 중심을 바뀝니다. 이 북쪽 지역이나 남쪽 지역이 점점 신라에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이나 합천 지역에 보면 이런 지역들도 많은 유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대 국가는 무엇인가? 원래 연맹국가 때는 여러 가지 군장, 족장들이 왕을 선출하거나 하기 때문에 왕권이 약했습니다. 왕 군사적으로 이제 대외적 활동을 간섭할 뿐이지 행정적으로는 간섭하지 못했죠. 군장은 자기 부재 독재자였습니다. 고대 국가의 특징은 왕이 여러 가지 관리와 귀족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왕권 강화 체제로서의 이제 고대 그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왕이 세습권이 확립됩니다. 그리고 족장 세력이 어찌 됩니까? 중앙 귀족으로 흡수됩니다. 네. 그 다음에 통치제가 정비되는데 중앙 관제와 그리고 지방 조직이 정비됩니다. 그리고 관리의 관등과 복색이 정해지죠. 그리고 율령이 제정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고대 국가의 특징입니다. PPT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우리 나라별로 특징을 한번 봐야 되는데 특징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태조왕 때 요동진실 도마 옥조를 복속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뭡니까? 게르부 고씨의 왕이 독점 세습이 확립되죠. 네, 게르부 고씨가 이제 드디어 왕위를
혼자 독점하게 되는 거죠. 자, 고국천황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적적 오부에서 뭘로 바뀌게 되죠? 행정적 오부가 되면서 지방에 있던 여러 가지 족정들이 이제 귀족화되게 되죠, 중앙에. 그 다음에 왕이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백제죠. 백제는 뭐와 뭐가 결합이냐? 고구려 유이민 이동하고 유이민들과 한강의 토착 세력의 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고향 때는 관직 체계와 관등제를 정비했는데요. 바로 육자평 관제와 16관등제가 정비됩니다. 요에 따라서 뭐가 됐다? 관리의 복색이 제정됩니다. 자, 신라는 육부 중심의 연맹체를 운영했고요. 그러다가 박석김 중에서 이사금을 선출했었죠. 그런 뇌물 마리께 4세 후반에 왕권 강화가 되면서 뭐가 이루어지죠? 김씨 왕이 독점권이 확립됩니다. 네. 그리고 뭘로? 왕호를 마리간으로 변경하게 되죠. 고구려 도움으로서 가야와 외의 연합선을 격퇴했고요. 결국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되긴 합니다. 자, 가야는 정기 가야는 금광가야, 김해 금광가야 중심이었고요. 변홍사와 철기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 문화와 함께 교역을 했고요. 일본과 외의 중심에서 중개목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요거죠. 이 내용 때문에 고구려 도움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광개토의 시기에 금강을 세퇴하면서 정기 가야 연맹이 해체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